안녕하세요. 1학번 김정재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멋진 신세계이고 이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멋진 신세계에서는 미래에 존재할 수도 있는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고도로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의 공동 균형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이 통제되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중앙 런던 인공부화 겸 습성훈련센터라고 불리는 곳이 존재합니다. 이곳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해 획일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책의 줄거리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사회의 배경이 되는 이 시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중앙 런던 인공부화 겸 습성훈련센터에 대해서 이 책은 두 개의 챕터를 할애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인간을 찍어내는 공장을 연상케 합니다. 이 공장은 인간을 더 빠르게,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즉, 이 공장은 오로지 인간 제작의 효율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깁니다. 효율성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장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이 책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포카노프스키 처리인데, 이는 한 개의 난자에서 하나의 태아, 하나의 성인이 되는 정상적이고 자연의 비효율적인 방법을 깨주는 방법입니다. 포카노프스키 처리를 통해 하나의 수정란은 8개에서 96개에 이르기까지 배아하며 각기 배아는 완전한 태아가 되고 완전한 성인이 됩니다. 책에서는 이 처리를 통해 얻게 된 효율을 두고 자연의 놀라운 개량이며 진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책에서는 포스냅 기술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과정은 난자의 성숙 과정을 현저하게 촉진시킵니다. 자연계에서는 200개의 난자를 성숙시키려면 30년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을 통하면 최소한 2년 동안에 150개의 난자를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난자를 수정시켜 포카노프시스화하면 2년 동안에 150개의 쌍둥이로부터 15,000명의 성인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술도 앞에서 말한 포카노프시스 처리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비효율성을 깨고 인간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공장에서는 포카노프시스 처리를 통해 인간을 더 많이 생산하고 포스냅 기술을 통해 인간을 더 빠르게 생산합니다. 인간은 오늘날의 공산품처럼 찍어내어집니다. 이 책에서 말하듯이 이러한 효율성은 획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공장에서 물품을 찍어내듯이 인간을 제작할 수 있다면 재난이나 기후변화 등의 외부 환경에 의한 인구의 증감에 보다 발빠르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공장에서 수요에 맞추어 공산품의 공급을 조절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의 문제점은 인간을 공산품과 동일시 여기는 과정에서 생명이라는 가치를 추락시킨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을 택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에서 발생하는 생명의 소중함과 경외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은 그 비효율성으로 인해 경외감을 자아냅니다. 수백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하나의 난자와 하나의 정자가 수정하며 그로 인해 하나의 수정란이 만들어집니다. 또 그 수정란은 결코 완벽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과정과 시간들을 거쳐 하나의 태아가 되고 하나의 성인이 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쳐 생명이 탄생하기에 우리는 생명을 두고 경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책에서 나온 공장에서와 같이 인간을 찍어낼 수 있다면 그 인간들이 이룬 사회에서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찾아보기는 힘들 겁니다. 또 그러한 소중함을 찾아볼 수 없기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무너지고 인권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다시 찍어내면 그만일 사람에게 과연 존중과 배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이 중앙런던 인공부화 겸 습성훈련센터에서는 효율성을 기반에 두고 사회체제의 안정을 위해 많은 일이 수행됩니다. 우선 계급에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계급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의 5가지로 나뉘며 알파가 제일 높은 계급이고 엡실론은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각 계급은 입는 옷이 다릅니다. 엡실론은 검정색 옷을, 델타는 카키색 옷을, 알파는 회색 옷을, 감마는 초록색 옷을 입습니다. 각 계급은 유전과 발육 환경에서 차이를 갖습니다. 엡실론의 태아는 엡실론의 유전자와 엡실론의 환경을 갖습니다. 계급이 낮을수록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게 되고 그 결과 두뇌에 이상이 생기거나 난쟁이, 눈이 없는 괴물이 됩니다. 이렇게 미리 계급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계급 사회를 안정화시킵니다. 계급을 만들 뿐 아니라 각 개인에게 직업을 태아 때부터 미리 부여하고 각 직업에 맞는 습성훈련을 시킵니다. 더운 곳에서 일해야 하는 태아에게는 더운 터널을 이용하여 더위를 좋아하도록 습성훈련을 시킵니다.
또 미래의 화학공학자들은 납과 가성소다, 타르, 염소 등의 유독물질을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습성훈련을 다음과 같이 예찬합니다. 행복과 덕의 비결이 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습성훈련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각자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운명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에서는 태아에게 충격과 출면학습을 통해 암시를 줍니다. 우선 책과 꽃을 보여주고 그 후 전기 충격과 시끄러운 소리로 꽃과 책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줍니다. 책에 대한 증오심은 하층 계급의 인간이 독서를 하며 공동체의 시간을 낭비한다든가 해로운 책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암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꽃을 싫어하게 하는 것은 자연애가 공장의 번영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충격요법 이후에 도덕교육에 대한 최면학습을 실시합니다. 최면학습을 통해 태아들은 성교육과 계급교육을 받게 됩니다. 계급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델타 아이들은 카키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이 싫어. 나는 델타 아이들과 노는 게 싫습니다. 알파 아이들은 회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난 많이 일하지 않아도 좋기 때문에 베타가 된 것이 정말 기뻐요. 이러한 암시들에 의해 이 사회 구성원들은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꼭두각시가 되고 국가의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희생이 됩니다. 이렇게 이 사회에서 이 공장이 하는 역할은 사회에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훈련시키고 세뇌시키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중앙런던 인공부화 겸 습성훈련센터 앞에 붙어있는 말처럼 공동, 균형, 안정을 위해 수행됩니다. 즉 센터는 사회체제의 안정을 위한 일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사회적 안정은 언뜻 보아서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구성원 개인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계급에 맞게 태어나고 계급이 하는 역할에 맞게 훈련되고 세뇌된다면 그 안에서 불만을 가지지 않고 만족하며 안락하게 지내며 행복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암시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습성훈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얻은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씌어진 가면이 깨지는 순간 같이 산산조각이 날 그 행복이 진실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 사회에서 말하는 행복은 진정으로 개인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사회의 안정화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사회가 개인의 행복을 마음대로 규정짓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강요합니다. 이는 이로 인해 성취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정을 위한 것이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진정으로 개인의 행복을 위한다면 스스로에게 행복을 찾을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타인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행복이 자신 안에서 영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만들어준 행복이란 결국 자기 자신과 부딪히고 언젠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의미를 부여해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어떤 암시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멋진 신세계에는 사회적 안정의 수단으로서 중앙런던 인공부화경 습성훈련센터 말고도 하나의 장치가 더 고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쾌락이라는 장치입니다. 사회는 쾌락적인 성생활을 장려하고 쾌락적 환각석의 도취제인 소마를 보급합니다. 또한 전자골프와 촉감 영화와 같이 쾌락만을 위한 놀이를 제공합니다. 이는 다음의 구절에서 단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만약 어떠한 불행스러운 우연으로 인해 이와 같은 무의미한 시간의 파편이 그들을 혼란 속에 빠뜨릴 경우에는 그때엔 언제든지 소마가 준비되어 있다. 반나절 동안의 휴식에는 반그램, 주말에는 1그램, 2그램을 마시면 호화스러운 동방의 여러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되며 3그램이면 달나라의 무한계에 이르게 된다. 거기서 깨어나서 돌아올 때엔 건실한 그날의 노동과 여러가지 오락과 촉감 영화를 즐기고 활기찬 여성들과 전자골프를. 이런 쾌락 속에 빠져 사람들은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구별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헤르몰츠입니다. 헤르몰츠는 이런 쾌락 속에서 무언가 공허감을 느끼는 인물로서 이 사회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 보잘것없어. 조금 더 중요한 것이 못돼. 무엇인지 좀 더 중요한 일을 했으면 하는 느낌이야. 그러나 단체 노래나 후각기관의 발달에 관해 최근에 발표된 논문으로
뚫어진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더군다나 이런 종류의 관에 쓴다면 정말로 강력한 X광선처럼 뚫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에 관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그는 쾌락뿐이 존재하지 않는 삶이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결국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헤르몰츠와 같이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고 쾌락만을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지극히 안정됩니다. 10명의 총재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만 국가가 운영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발도 어떠한 시위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태평성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회가 잘못되었을지언정 그 모습 그대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면적으로 안정화되었다고 하여서 그 사회를 멋진 신세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그 안은 자기 기만과 상대에 대한 환멸, 추악한 욕심만 가득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쾌락 속에 파묻힌 채 흘려보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사랑도 희망도 즐거움도 행복도 모두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사회에서는 슬픔도 외로움도 부정적인 감정도 쾌락 속에서 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개인은 이 사회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쾌락과 행복은 분명히 다릅니다. 쾌락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그런 일시적인 감정에 파묻혀 지낸다고 하여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약과도 같은 소마를 먹으면서 쾌락 속에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 삶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이란 그런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을 말하게 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게 만듭니다. 또한 외로울 때는 사랑을 나눌 여유를 허락해주고 슬픈 상황에서는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줍니다. 잘못을 하실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한 벌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마를 먹으며 쾌락에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과 부정적인 감정들과 마주서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고 삶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과 배움 끝에 우리는 행복이란 힘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마를 통해 삶으로부터 도피를 해서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일 뿐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책의 처음 부분에는 3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버너드는 알파 계급 위험에도 불구하고 작은 책으로 인해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는 외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다릅니다. 그는 행복을 자신이 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소마에 취해 있는 모습이 아닌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며 삶의 고민들과 감정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사회 구성원들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지식과 일할 때만 어른이 되고 감정과 욕망이 있어서는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택한 자유의 결과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아이슬란드로 보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문명인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헤르몰츠는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지만 자신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알파 계급의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레니나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삶에 대한 골치 아픈 생각들과 불쾌한 감정들을 소마를 통해 잊으려고 하며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버너드는 레니나와 같이 뉴멕시코의 야만인 보존구역으로 갑니다. 그곳은 멋진 신세계 이전의 사회적 모습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아버지와 같이 아이를 기릅니다. 또한 쾌락이 아닌 삶과 자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레니나와 버나드는 존을 만납니다. 존은 어떠한 암시나 훈련 없이 야만인 보존구역에서 살아왔던 인물로 멋진 신세계 이전의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는 고독, 죄책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야만인에게서 삶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연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린다는 예전에 문명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린다는 야만인의 삶에 환멸을 느끼고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문명사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책에서 존은 레니나에게 반해서 문명사회로 돌아가고 싶은 린다와 같이 멋진 신세계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레니나와 버너드는 존과 린다를 데리고 멋진 신세계로 돌아옵니다. 버너드가 돌아오자 국장은 스포츠와 소마에 관한 그의 이단적인 견해와
성생활의 비정통성을 근거로 삼아 버너드를 파면시켜 아이슬란드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버너드는 국장 앞에서 데리고 온 존이 국장의 아들임을 밝힙니다. 문명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국장은 귀를 막고 방을 뛰쳐나가 버리고 버너드는 파면을 면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존은 순식간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문명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존이 문명사회에서 겪은 일들을 중심으로 서술됩니다. 우선 레니나와의 관계에서 존은 레니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니나는 그러한 사랑을 그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결론짓습니다. 이에 존은 환멸을 느끼고 그녀에게 매운부라고 소리칩니다. 존은 또 소마를 나눠주는 곳으로 가서 소마를 독이라고 말하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젖먹이 아이가 되고 싶습니까? 그로써 젖먹이가 되어서 앵앵 울고 있을 작정입니까? 여러분은 자유롭게 어른이 되고 싶지 않소? 인간성이란 어떤 것이며 자유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웅변을 한 뒤 그는 정신적인 자유를 외치며 소마 정제가 든 상자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집니다. 존은 그 일로 총재 무스타파 몬드에게 끌려갑니다. 그와 행복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그는 버너드와 같이 섬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총재의 호기심으로 인해 멋진 신세계에 남습니다. 그곳에서 신세계와 독립된 삶을 살아보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부분은 마지막에 총재 무스타파 몬드와 존이 행복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몬드는 소마와 과학 문명의 혜택, 즉 대략 생산과 최면 학습 등을 통해 모든 사회적 불안정을 없애고 개개인에게서 모든 불편을 없앤 사회를 행복한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은 이와 같은 삶을 아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민하고 좌절을 겪고 눈물을 흘리는 삶이 불편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몬드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요구합니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분명 이는 잘못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었는데 이 구절에 와서 그 기분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잘못된 사회임을 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반박을 펼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몬드의 말을 읽다 보면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존의 이야기를 읽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조금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고 있는 사회는 분명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을 공장에서 찍어내고 어떤 자유도 허락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사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부품처럼 끼워 넣습니다. 이는 분명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구성원 개개인의 입장이 되어보면 소마를 통해 어떤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과학기술을 통해 확립된 사회적 구조를 통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존의 말을 읽으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존의 말과 같이 안정감, 쾌감, 편리만을 추구하는 삶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삶에서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것들은 순간순간을 메꾸어 나갈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개개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 순간들을 메꾸기 위해 더 많은 소마를 필요로 할 것이고 더 뛰어난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순간순간들을 일시적으로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에게는 목표, 삶의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신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순간순간을 그 과정으로서 보람있고 가치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더욱 삶은 풍성해지고 가치있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멋진 신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행복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나 가치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안락하고 획일된 사회가 편하고 좋을 수는 있지만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삶은 공허함으로 개개인에게 다가올 것이고 결국 일시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으로 그 삶을 때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개개인이 각자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진다면
삶은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연속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정을 보람차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책의 저자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슬픔들, 아픔들, 상처들이 두려워 이러한 사회를 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안정된 사회를 통해 그 어떤 슬픔들도 아픔들도 상처들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정감을 통해서는 인간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평생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안주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끌어안고 마주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은 삶의 목적,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무언가를 바라본다면 그 과정을 성장과 배움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은 풍부해지고 의미를 갖습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이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목표가 있기에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기에 이를 극복하고 행복을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위험도 어려움도 없는 곳, 즉 멋진 신세계에서 행복을 외치는 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에 불과합니다. 그곳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곳을 벗어나면 깨어날 꿈에서의 행복에 불과합니다. 감사합니다.